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가슴 깊이 파고드는 놀라운 인연과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40대 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한 가족이 겪어낸 시련과 그 끝에서 마주한 눈부신 기적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두려워하시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영화 속 슈퍼맨처럼 가장 먼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셨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계곡으로 여행을 갔던 날이었죠. 하필 전날 내린 비로 계곡 물살이 평소보다 훨씬 거세고 험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놀기엔 위험해 보인다고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얕은 곳에서만 놀면 괜찮을 거라며 저희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수영아, 수민아, 멀리 가지 말고 아빠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앞에서만 놀아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의 당부대로 저와 여동생은 얕은 물가에서 발을 담그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던 제 여동생 수민이는 얕은 물이 시시했는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동생은 제 말을 무시하고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이 미끄러운 바위에서 발을 헛디디며 순식간에 거센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악! 하는 동생의 비명과 함께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한 듯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주변 어른들조차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수민아, 아빠 말 들려.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아빠가 간다. 아버지는 동생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거침없이 차가운 계곡 물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몰아치는 물살과 날카로운 바위들을 헤치며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동생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손으로 동생을 번쩍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대한 바위를 붙잡고 버텨내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 어린 눈에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각인되었습니다. 어렵게 동생을 구해 물가로 돌아오신 아버지의 손등은 날카로운 바위에 긁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녀석아, 그러게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했지. 겁도 없이. 그래도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다. 이처럼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슈퍼히어로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계신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든든한 울타리는 예기치 못한 단 한 번의 사고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있던 그날 아침,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예출 준비를 서두르셨습니다. 당시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져 새벽 배달 일로 생활비를 보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잠결에 배웅을 나간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신 아버지는 짙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어머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짙게 낀 안개 속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긴급 수술에 들어가신 후였습니다. 저는 제발 아버지께서 무사하시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의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수술실에서 나온 아버지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토바이가 덮치면서 심하게 다친 다리는 결국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지신 아버지는 예전의 자신감과 웃음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방에 누워만 계셨고 재활치료도 거부하셨습니다. 됐다. 이 다리로 쩔뚝거리면서 다니면 남들이 손가락질할 거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상처 입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계속 누워만 계시는 모습에 저는 속이 상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어떡해요? 아빠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저희는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모든 소통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결국 여동생은 대학 입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바로 취업할래.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나중에 돈 모아서 가도 되잖아. 방 안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때 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대학 포기는 아버지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버지가 누워 계신 자리를 살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차마 믿을 수 없는 눈물겨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야, 강춘길이, 너 이 정도도 못 버티는 놈이었어? 버텨. 버티란 말이야.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는 당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쳐가며 혼자서 걷는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쓰러질 것 같은 아버지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좀 도와줄래? 그러며 아버지, 이제 제가 아빠의 든든한 왼쪽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재활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전처럼 걷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저희 자매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식당에서 청소와 서빙 일을 도우셨습니다. 한 달 뒤 아버지는 저희 앞에 흰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된다. 그래도 너희들 등록금에 보태 쓰렴. 수민이는 내가 어떻게든 등록금 마련해 볼 테니 다른 생각 말고 학교 다닐 준비부터 해. 불의의 사고로 삶의 의지를 잃으셨던 아버지는 오직 가족을 위해 다시 슈퍼맨처럼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돈과 제 마음을 함께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벅차게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늦은 6년 만에 겨우 대학을 졸업했고 쉴 틈 없이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40을 앞두고 이직한 직장에서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였던 남편은 유쾌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걸음이 불편하신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함께 길을 걸을 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걸음 속도에 맞추었고 계단을 오를 땐 팔을 내밀어 드렸습니다. 딸인 저보다도 더 세심하게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에 아버지는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끼셨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수영이네 덕분에 나도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뻐. 친아버지처럼 잘 모시고 싶어. 남편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저 또한 곧 가족이 될 남편의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예비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꽃다발과 맛있는 디저트를 준비해 댁을 방문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들 속에서 어머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사진들을 구경하던 중 거실 한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척 젊은 시절의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이가 2명이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생긴 2 아이가 어머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에는 아이가 2명이네요. 제 물음에 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닌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던 어머님은 이제는 말해야겠다며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사진 속 2 아이 모두 내 아들들이란다.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둘이 쌍둥이거든. 어머님은 눈물과 함께 지난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덜컥 쌍둥이를 임신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임신 8개월 차에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고 만삭의 몸으로 졸지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님은 수소문 끝에 남자의 본가를 찾아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과 모진 막말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몸가짐을 얼마나 함부로 했으면 혼사도 치르기 전에 애부터 가죠? 당장 소금 뿌려 내쫓아라. 결국 어머님은 그 집에서 쫓겨나 혼자서 힘겹게 쌍둥이를 출산하셨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병까지 얻어 신음하셨고 갓난아기들에게 젖 한 번 제대로 물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매일을 눈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의 친정 식구들이 찾아와 어머님을 집으로 데려갔지만 22살 어린 딸의 기구한 운명을 안타까워한 외할머니는 결국 몰래 둘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오셨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은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내진 후였습니다. 그 몸으로 애 둘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냐? 그 애는 더 좋은 곳으로 입양 갈 테니 오히려 잘된 일이다. 외할머니의 냉정한 말에 어머님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전국 고아원을 뒤진 끝에 어느 산골의 작은 고아원에서 기적적으로 둘째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곳에서 너무나 건강하고 해맑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신이 힘겹게 키우는 것보다 좋은 양부모를 만나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 생각한 어머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둘째 아들이 좋은 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로는 혹시나 아이의 행복에 방해가 될까 봐 모든 연락처를 끊고 찾기를 완전히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나라는 엄마는 있고 그 집에서 배부르게 행복하게 지내렴. 나 같은 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머님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는 동안 남편과 저는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혹시 지금이라도 동생을 찾아보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제 와서 뭘. 그 아이는 좋은 집에서 훌륭하게 자랐을 텐데 이제 와서 충격을 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2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남편과 함께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 지금 속 편하게 잘 때가 아니야. 너 혹시 이혼했어? 저는 잠결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타박했습니다.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친구는 평소 허튼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봐. 방금 내 남편이 어떤 여자랑 우리 부동산에 와서 신혼집 알아보고 갔다니까. 지금 우리 직원이 집 보여주러 나갔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내 남편 지금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서늘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소름 끼치게 닮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딱 한 명뿐일 테니까요. 저는 다급하게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그 신혼부부 어디 못 가게 꽉 붙잡고 있어. 제발. 내가 지금 우리 신랑 깨워서 갈게. 저는 영문도 모르는 남편과 아이들을 깨워 옷을 대충 걸쳐 입고 황급히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재촉하는 제 성화의 남편은 엑셀을 밟았고 저희는 30여 분 만에 친구의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부동산 안으로 들어서자 친구가 가리킨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부부가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동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이 제 남편의 얼굴과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마침내 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재라고 합니다. 혹시 그러자 맞은편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석재라고 합니다. 김석재. 어머님께 수없이 들었던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석재아, 내가 정말 석재가 맞아? 어떻게 여기서 널 만날 수가 있어?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이 된 석재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가족들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의 양부모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입양 사실과 함께 친어머니와 쌍둥이 형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시동생은 곧바로 친가족을 찾기 시작했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던 두 형제는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신혼집을 구하러 온 부동산에서 이렇게 기적처럼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와 부동산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둡게만 느껴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사랑과 기쁨이 그리고 때로는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순간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가슴 깊이 파고드는 놀라운 인연과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40대 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한 가족이 겪어낸 시련과 그 끝에서 마주한 눈부신 기적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두려워하시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영화 속 슈퍼맨처럼 가장 먼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셨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계곡으로 여행을 갔던 날이었죠. 하필 전날 내린 비로 계곡 물살이 평소보다 훨씬 거세고 험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놀기엔 위험해 보인다고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얕은 곳에서만 놀면 괜찮을 거라며 저희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수영아, 수민아, 멀리 가지 말고 아빠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앞에서만 놀아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의 당부대로 저와 여동생은 얕은 물가에서 발을 담그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던 제 여동생 수민이는 얕은 물이 시시했는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동생은 제 말을 무시하고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이 미끄러운 바위에서 발을 헛디디며 순식간에 거센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악! 하는 동생의 비명과 함께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한 듯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주변 어른들조차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수민아, 아빠 말 들려.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아빠가 간다. 아버지는 동생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거침없이 차가운 계곡 물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몰아치는 물살과 날카로운 바위들을 헤치며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동생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손으로 동생을 번쩍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대한 바위를 붙잡고 버텨내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 어린 눈에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각인되었습니다. 어렵게 동생을 구해 물가로 돌아오신 아버지의 손등은 날카로운 바위에 긁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녀석아, 그러게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했지. 겁도 없이. 그래도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다. 이처럼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슈퍼히어로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계신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든든한 울타리는 예기치 못한 단 한 번의 사고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있던 그날 아침,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예출 준비를 서두르셨습니다. 당시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져 새벽 배달 일로 생활비를 보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잠결에 배웅을 나간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신 아버지는 짙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어머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짙게 낀 안개 속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긴급 수술에 들어가신 후였습니다. 저는 제발 아버지께서 무사하시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의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수술실에서 나온 아버지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토바이가 덮치면서 심하게 다친 다리는 결국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지신 아버지는 예전의 자신감과 웃음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방에 누워만 계셨고 재활치료도 거부하셨습니다. 됐다. 이 다리로 쩔뚝거리면서 다니면 남들이 손가락질할 거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상처 입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계속 누워만 계시는 모습에 저는 속이 상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어떡해요? 아빠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저희는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모든 소통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결국 여동생은 대학 입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바로 취업할래.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나중에 돈 모아서 가도 되잖아. 방 안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때 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대학 포기는 아버지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버지가 누워 계신 자리를 살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차마 믿을 수 없는 눈물겨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야, 강춘길이, 너 이 정도도 못 버티는 놈이었어? 버텨. 버티란 말이야.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는 당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쳐가며 혼자서 걷는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쓰러질 것 같은 아버지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좀 도와줄래? 그러며 아버지, 이제 제가 아빠의 든든한 왼쪽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재활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전처럼 걷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저희 자매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식당에서 청소와 서빙 일을 도우셨습니다. 한 달 뒤 아버지는 저희 앞에 흰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된다. 그래도 너희들 등록금에 보탰으렴. 수민이는 내가 어떻게든 등록금 마련해 볼 테니 다른 생각 말고 학교 다닐 준비부터 해. 불의의 사고로 삶의 의지를 잃으셨던 아버지는 오직 가족을 위해 다시 슈퍼맨처럼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돈과 제 마음을 함께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벅차게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늦은 6년 만에 겨우 대학을 졸업했고 쉴 틈 없이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40을 앞두고 이직한 직장에서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였던 남편은 유쾌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걸음이 불편하신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함께 길을 걸을 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걸음 속도에 맞추었고 계단을 오를 땐 팔을 내밀어 드렸습니다. 딸인 저보다도 더 세심하게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에 아버지는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끼셨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수영이네 덕분에 나도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뻐.
친아버지처럼 잘 모시고 싶어 남편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저 또한 곧 가족이 될 남편의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예비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꽃다발과 맛있는 디저트를 준비해 댁을 방문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들 속에서 어머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사진들을 구경하던 중 거실 한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척 젊은 시절의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이가 2명이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생긴 2 아이가 어머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에는 아이가 2명이네요. 제 물음에 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닌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던 어머님은 이제는 말해야겠다며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사진 속 2 아이 모두 내 아들들이란다.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둘이 쌍둥이거든. 어머님은 눈물과 함께 지난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덜컥 쌍둥이를 임신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임신 8개월 차에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고, 만삭의 몸으로 졸지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님은 수소문 끝에 남자의 본가를 찾아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과 모진 막말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몸가짐을 얼마나 함부로 했으면 혼사도 치르기 전에 애부터 가죠? 당장 소금 뿌려 내쫓아라. 결국 어머님은 그 집에서 쫓겨나 혼자서 힘겹게 쌍둥이를 출산하셨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병까지 얻어 신음하셨고, 갓난아기들에게 젖 한 번 제대로 물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매일을 눈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의 친정 식구들이 찾아와 어머님을 집으로 데려갔지만, 22살 어린 딸의 기구한 운명을 안타까워한 외할머니는 결국 몰래 둘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오셨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은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내진 후였습니다. 그 몸으로 애 둘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냐? 그 애는 더 좋은 곳으로 입양 갈 테니 오히려 잘된 일이다. 외할머니의 냉정한 말에 어머님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전국 고아원을 뒤진 끝에 어느 산골의 작은 고아원에서 기적적으로 둘째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곳에서 너무나 건강하고 해맑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신이 힘겹게 키우는 것보다 좋은 양부모를 만나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 생각한 어머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둘째 아들이 좋은 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로는 혹시나 아이의 행복에 방해가 될까 봐 모든 연락처를 끊고 찾기를 완전히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나라는 엄마는 있고 그 집에서 배부르게 행복하게 지내렴. 나 같은 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머님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는 동안 남편과 저는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혹시 지금이라도 동생을 찾아보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제 와서 뭘. 그 아이는 좋은 집에서 훌륭하게 자랐을 텐데 이제 와서 충격을 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2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남편과 함께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 지금 속 편하게 잘 때가 아니야. 너 혹시 이혼했어? 저는 잠결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타박했습니다.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친구는 평소 허튼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봐. 방금 내 남편이 어떤 여자랑 우리 부동산에 와서 신혼집 알아보고 갔다니까. 지금 우리 직원이 집 보여주러 나갔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내 남편 지금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서늘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소름 끼치게 닮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딱 한 명뿐일 테니까요. 저는 다급하게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그 신혼부부 어디 못 가게 꽉 붙잡고 있어. 제발. 내가 지금 우리 신랑 깨워서 갈게. 저는 영문도 모르는 남편과 아이들을 깨워 옷을 대충 걸쳐 입고 황급히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재촉하는 제 성화의 남편은 엑셀을 밟았고 저희는 30여 분 만에 친구의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부동산 안으로 들어서자 친구가 가리킨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부부가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동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이 제 남편의 얼굴과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마침내 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재라고 합니다. 혹시 그러자 맞은편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석재라고 합니다. 김석재. 어머님께 수없이 들었던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석재아, 내가 정말 석재가 맞아? 어떻게 여기서 널 만날 수가 있어?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이 된 석재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가족들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의 양부모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입양 사실과 함께 친어머니와 쌍둥이 형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시동생은 곧바로 친가족을 찾기 시작했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던 두 형제는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신혼집을 구하러 온 부동산에서 이렇게 기적처럼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와 부동산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둡게만 느껴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사랑과 기쁨이 그리고 때로는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순간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가슴 깊이 파고드는 놀라운 인연과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40대 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한 가족이 겪어낸 시련과 그 끝에서 마주한 눈부신 기적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두려워하시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영화 속 슈퍼맨처럼 가장 먼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셨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계곡으로 여행을 갔던 날이었죠. 하필 전날 내린 비로 계곡 물살이 평소보다 훨씬 거세고 험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놀기엔 위험해 보인다고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얕은 곳에서만 놀면 괜찮을 거라며 저희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수영아, 수민아, 멀리 가지 말고 아빠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앞에서만 놀아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의 당부대로 저와 여동생은 얕은 물가에서 발을 담그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던 제 여동생 수민이는 얕은 물이 시시했는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동생은 제 말을 무시하고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이 미끄러운 바위에서 발을 헛디디며 순식간에 거센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악! 하는 동생의 비명과 함께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한 듯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주변 어른들조차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수민아, 아빠 말 들려.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아빠가 간다. 아버지는 동생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거침없이 차가운 계곡 물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몰아치는 물살과 날카로운 바위들을 헤치며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동생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손으로 동생을 번쩍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대한 바위를 붙잡고 버텨내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 어린 눈에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각인되었습니다. 어렵게 동생을 구해 물가로 돌아오신 아버지의 손등은 날카로운 바위에 긁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녀석아, 그러게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했지. 겁도 없이. 그래도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다. 이처럼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슈퍼히어로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계신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든든한 울타리는 예기치 못한 단 한 번의 사고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있던 그날 아침,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예출 준비를 서두르셨습니다. 당시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져 새벽 배달 일로 생활비를 보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잠결에 배웅을 나간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신 아버지는 짙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어머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짙게 낀 안개 속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긴급 수술에 들어가신 후였습니다. 저는 제발 아버지께서 무사하시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의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수술실에서 나온 아버지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토바이가 덮치면서 심하게 다친 다리는 결국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지신 아버지는 예전의 자신감과 웃음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방에 누워만 계셨고 재활치료도 거부하셨습니다. 됐다. 이 다리로 쩔뚝거리면서 다니면 남들이 손가락질할 거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상처 입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계속 누워만 계시는 모습에 저는 속이 상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어떡해요? 아빠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저희는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모든 소통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결국 여동생은 대학 입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바로 취업할래.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나중에 돈 모아서 가도 되잖아. 방 안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때 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대학 포기는 아버지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버지가 누워 계신 자리를 살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차마 믿을 수 없는 눈물겨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야, 강춘길이, 너 이 정도도 못 버티는 놈이었어? 버텨. 버티란 말이야.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는 당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쳐가며 혼자서 걷는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쓰러질 것 같은 아버지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좀 도와줄래? 그러며 아버지, 이제 제가 아빠의 든든한 왼쪽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재활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전처럼 걷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저희 자매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식당에서 청소와 서빙 일을 도우셨습니다. 한 달 뒤 아버지는 저희 앞에 흰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된다. 그래도 너희들 등록금에 보태 쓰렴. 수민이는 내가 어떻게든 등록금 마련해 볼 테니 다른 생각 말고 학교 다닐 준비부터 해. 불의의 사고로 삶의 의지를 잃으셨던 아버지는 오직 가족을 위해 다시 슈퍼맨처럼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돈과 제 마음을 함께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벅차게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늦은 6년 만에 겨우 대학을 졸업했고 쉴 틈 없이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40을 앞두고 이직한 직장에서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였던 남편은 유쾌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걸음이 불편하신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함께 길을 걸을 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걸음 속도에 맞추었고 계단을 오를 땐 팔을 내밀어 드렸습니다. 딸인 저보다도 더 세심하게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에 아버지는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끼셨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수영이네 덕분에 나도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뻐. 친아버지처럼 잘 모시고 싶어. 남편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저 또한 곧 가족이 될 남편의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예비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꽃다발과 맛있는 디저트를 준비해 댁을 방문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들 속에서 어머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사진들을 구경하던 중 거실 한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척 젊은 시절의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이가 2명이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어머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에는 아이가 2명이네요. 제 물음에 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닌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던 어머님은 이제는 말해야겠다며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사진 속 두 아이 모두 내 아들들이란다.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둘이 쌍둥이거든. 어머님은 눈물과 함께 지난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덜컥 쌍둥이를 임신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임신 8개월 차에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고 만삭의 몸으로 졸지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님은 수소문 끝에 남자의 본가를 찾아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과 모진 막말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몸가짐을 얼마나 함부로 했으면 혼사도 치르기 전에 애부터 가죠? 당장 소금 뿌려 내쫓아라. 결국 어머님은 그 집에서 쫓겨나 혼자서 힘겹게 쌍둥이를 출산하셨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병까지 얻어 신음하셨고 갓난아기들에게 젖 한 번 제대로 물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매일을 눈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의 친정 식구들이 찾아와 어머님을 집으로 데려갔지만 22살 어린 딸의 기구한 운명을 안타까워한 외할머니는 결국 몰래 둘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오셨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은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내진 후였습니다. 그 몸으로 애 둘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냐? 그 애는 더 좋은 곳으로 입양 갈 테니 오히려 잘된 일이다. 외할머니의 냉정한 말에 어머님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전국 고아원을 뒤진 끝에 어느 산골의 작은 고아원에서 기적적으로 둘째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곳에서 너무나 건강하고 해맑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신이 힘겹게 키우는 것보다 좋은 양부모를 만나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 생각한 어머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둘째 아들이 좋은 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로는 혹시나 아이의 행복에 방해가 될까 봐 모든 연락처를 끊고 찾기를 완전히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나라는 엄마는 있고 그 집에서 배부르게 행복하게 지내렴. 나 같은 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머님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는 동안 남편과 저는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혹시 지금이라도 동생을 찾아보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제 와서 뭘. 그 아이는 좋은 집에서 훌륭하게 자랐을 텐데 이제 와서 충격을 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남편과 함께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 지금 속 편하게 잘 때가 아니야. 너 혹시 이혼했어?
저는 잠결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타박했습니다.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친구는 평소 허튼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봐. 방금 내 남편이 어떤 여자랑 우리 부동산에 와서 신혼집 알아보고 갔다니까. 지금 우리 직원이 집 보여주러 나갔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내 남편 지금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서늘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소름 끼치게 닮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딱 한 명뿐일 테니까요. 저는 다급하게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그 신혼부부 어디 못 가게 꽉 붙잡고 있어. 제발. 내가 지금 우리 신랑 깨워서 갈게. 저는 영문도 모르는 남편과 아이들을 깨워 옷을 대충 걸쳐 입고 황급히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재촉하는 제 성화의 남편은 엑셀을 밟았고 저희는 30여 분 만에 친구의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부동산 안으로 들어서자 친구가 가리킨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부부가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동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이 제 남편의 얼굴과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마침내 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재라고 합니다. 혹시 그러자 맞은편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석재라고 합니다. 김석재. 어머님께 수없이 들었던 그 이름.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석재아, 내가 정말 석재가 맞아? 어떻게 여기서 널 만날 수가 있어?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이 된 석재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가족들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시동생의 양부모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입양 사실과 함께 친어머니와 쌍둥이 형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시동생은 곧바로 친가족을 찾기 시작했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던 두 형제는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신혼집을 구하러 온 부동산에서 이렇게 기적처럼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와 부동산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둡게만 느껴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사랑과 기쁨이 그리고 때로는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순간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가슴 깊이 파고드는 놀라운 인연과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40대 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한 가족이 겪어낸 시련과 그 끝에서 마주한 눈부신 기적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게